이번 건만 깔끔하게 끝나면 우리 진짜 인생 바뀐다. 요양원 쪽이랑도 다 얘기됐고 이번 겨울만 넘기면 상속은 끝이야. 어차피 부모 재산은 자식 거잖아. 살아있을 때 괜히 버티는 게 문제지. 빨리 정리하고 돈이나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니들 본심이구나. 그럼 나도 끝까지 가주마. 저는 75이 되어서야 이 이야기를 꺼낼 용기를 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병원 상담실 한가운데 놓인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벽, 차가운 형광등 불빛, 그리고 제 앞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 의사 선생님은 말없이 펜을 제 쪽으로 밀었고 제 양쪽에는 큰아들과 딸이 앉아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둘 다 깔끔하게 다려진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중요한 계약이라도 하러 온 사람들처럼요. 큰아들이 차분한 목소리로 여기 서명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신청서라는 제목 아래로 빽빽하게 작은 글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글자가 흐릿했지만 대충 무슨 내용인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대로 읽어보기도 전에 딸이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엄마가 깜빡깜빡 하신다고, 약도 자꾸 빼먹으신다고, 이번 주에도 가습을 켜놓고 외출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가스불을 켜놓고 집을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외출할 때는 가스밸브를 두세 번씩 확인하고 나서야 현관문을 잠그는 사람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의사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같은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신다고, 아버지 돌아가신 지 3년이 넘었는데도 가끔 아버지 밥상 차리라고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뭔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볼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조용한 상담실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꾹 깨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적 없다고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큰아들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기억 못하시는 거라고, 그게 바로 문제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보호자분들 말씀에 따르면 환자분께서 최근 몇 달간 인지기능 저하 증상을 보이셨다고, 일주일 전 검사 결과를 보면 기억력 항목에서 평균 이하 점수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경도 인지 장애로 진단할 수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검사를 기억했습니다. 딸이 건강검진이라고 데리고 왔을 때였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지금 계절이 뭔지, 100에서 7씩 빼보라는 이상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저는 다 맞게 대답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큰아들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시간 끌지 말라고, 우리도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자리는 이미 결론이 정해진 자리였습니다. 제 말은 아무도 듣지 않을 거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서명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큰아들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법원에 신청하면 된다고, 어머니 동의 없이도 후견인 지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펜은 손에 쥐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한숨을 쉬며 의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봉투 하나를 큰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일단 2주 정도 전문시설에서 관찰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간호사들은 저를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나 걸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한 간호사가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큰아들의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탔고 딸이 옆에, 큰아들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살았던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그 풍경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멈췄습니다. 푸른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걸린 3층 건물 앞이었습니다. 창문마다 철창이 쳐져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원장이 나와서 큰아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03호. 제 방이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그리고 철창 쳐진 창문이 있었습니다. 딸이 제 가방을 침대 위에 올리고는 내일 면회 오겠다고 말하며 나갔습니다. 큰아들은 이미 밖에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자물쇠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가로 가서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주차장에서 큰아들의 차가 출발하는 게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푹 쉬라고 사랑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중얼거린 목소리가 텅 빈 방 안에 울렸습니다. 요양원 첫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 누군가 우는 소리,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침대, 낯선 냄새. 모든 게 무서웠습니다. 새벽 5시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손전등을 비추며 제 팔에 혈압계를 감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혈압을 재고 기록지에 적더니 나갔습니다. 인사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사람이 아니라 환자일 뿐이라는 걸요. 아침 식사는 8시에 나왔습니다. 흰죽 한 그릇, 김치 조금, 물 한 컵. 간호사가 쟁반을 내려놓으며 다 드시라고, 약 드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죽은 싱거웠습니다. 소금도 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파서 다 먹었습니다. 10시쯤 딸이 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딸은 밝게 웃으며 잘 주무셨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만 계시라고 2주만 참으시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제 본 그 서류였습니다. 성년후견 신청서. 그냥 서명하라고, 어차피 결과는 똑같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라고요.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솔직히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빠랑 자기가 법원에 신청하면 어차피 후견인 지정된다고, 그럼 엄마는 더 곤란해진다고, 법적으로 무능력자가 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협조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딸의 눈빛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 딸이지만 낯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뭘 원하는지 안다고. 재산이지, 내 땅이지 하고요. 딸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우리가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재산이 뭐가 중요하냐고 했습니다. 딸은 서류를 다시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서명하라고, 안 그러면 여기서 못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게 협박이냐고요. 딸은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딸은 일어서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내일 또 오겠다고 그때까지 생각해보라고 말하고는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재산 관리 능력이 없으므로 후견인이 모든 법률 행위를 대리한다는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걸 서명하면 나는 사람도 아니게 되는 거잖아. 점심 식사 후 간호사가 작은 종이컵을 가져왔습니다. 알약 3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드시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처방약이라고 혈압약 하나, 수면제 하나, 안정제 하나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나는 혈압 정상이고 잠도 잘 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알약을 제 입에 넣고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저는 삼키는 척 했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화장실에서 알약을 뱉어 변기에 버렸습니다. 오후 3시 요양원 원장이 왔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고 태블릿을 든 50대 남자였습니다. 적응은 잘하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나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고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장이 태블릿을 켜서 보여줬습니다. 보호자분들이 2주 관찰 기간을 신청하셨다고 그 기간은 시설에 계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그래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원장은 어르신을 위한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원장이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 소견서에 자해 및 배회 위험 항목에 체크되어 있다고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나는 그런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장은 보호자분들 진술이라며 며칠 전에 칼을 들고 혼자 중얼거리셨다고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원장이 태블릿을 끄며 일어섰습니다. 흥분하시면 약 처방이 늘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게 협박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원장은 협박이 아니라 규칙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원장은 문으로 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서명하시면 모든 게 편해지실 거라고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갔습니다. 열려고 했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떠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간호사가 들을까 봐요. 다음 날 아침 큰아들이 왔습니다. 손에는 보자기에 싼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도장이 나왔습니다. 제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도장을 또각또각 두드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거 어머니 도장 맞냐며 확인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만들어준 붉은 옥 도장이었습니다. 집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뒀었는데 언제 가져간 건지 몰랐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가져왔냐고 내 허락도 없이 가져갔냐고 물었습니다. 큰아들은 집에 있었다며 자기가 좀 찾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큰아들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제 앞에 펼쳤습니다. A사 용지로 20장은 넘어 보였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게 다 뭐하는 서류냐고 물었습니다. 큰아들은 후견 동의서, 재산관리 위임장, 부동산 처분 동의서, 은행 업무 위임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처분이라는 말에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땅을 왜 내가 처리하냐고 물었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니까 자기들이 대신 처리해 주겠다는 거라고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큰아들은 펜과 도장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협조 좀 하라고 자기도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안 한다고요.
큰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가서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법원 가면 어차피 결정 난다고, 그럼 어머니는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협조 안 한다고요. 큰아들이 돌아섰습니다. 얼굴에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다고 알아서 하라고 말하고는 서류와 도장을 챙겨 나갔습니다. 문이 3개 닫혔습니다. 점심 식사 후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살폈습니다. 간호사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 낡은 나무 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의자에 앉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오후 3시쯤 복도 반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아들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복도 모퉁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큰아들이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요양원이라고, 아직 서명 안 한다고, 고집이 장난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법원 통해서라도 할 거라고, 변호사도 이미 알아봤다고, 어차피 결과는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침묵.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큰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 땅 개발 건 안다고, 다음 달 말까지 서류 정리 끝내야 한다는 거 안다고, 그 전에 다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큰아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주변을 살피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 몸을 낮췄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번 겨울 넘기면 자연스럽게 끝날 것 같아. 나이도 있고 여기 환경도 그렇고.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응. 빨리 상속 정리하고 개발 진행하자. 시간이 돈이야. 통화가 끝났습니다. 큰아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벽에 기댄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번 겨울 넘기면 끝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딸이 또 왔습니다. 손에 옷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옷을 좀 가져왔다며 가방을 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오빠한테 들었다며 아직도 서명 안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제 앞에 쪼그리고 앉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우리가 엄마 위해서 하는 건데 왜 그러시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오빠가 뭐라고 했는지 다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뭘 들으셨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번 겨울 넘기면 끝이라고, 빨리 상속 정리하자고 말한 거 다 들었다고요. 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엄마가 잘못 들으신 거라고,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귀는 멀쩡하다고요.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곧 진정하고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내일 법원 서류 접수할 거라고, 그럼 어차피 후견인 지정된다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옷가방을 열었습니다. 옷 몇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작은 봉투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수면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 하나. 힘드시면 이거 드세요. 딸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수면제를 화장실 변기에 버렸습니다. 쪽지도 함께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살아야 한다고.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저는 짐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제 통장. 새벽 5시 간호사가 회진을 돌 때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간호사가 옆방으로 들어간 사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비상구 쪽으로 걸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비상구 문을 밀었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가 보였습니다. 경비가 달려왔지만 저는 이미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을 가로질러 택시 승강장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택시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에 올라타며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요양원 경비가 밖으로 나와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택시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6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는 딸이 가져갔지만 저는 화분 아래 숨겨둔 예비 열쇠를 알고 있었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실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큰아들과 딸이 뒤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서랍은 열려 있었고 서류들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옷이 아직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옷을 쓰다듬었습니다. 남편 냄새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옷장 맨 안쪽 낡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건넨 상자였습니다. 이거 잘 보관하라고, 필요할 때가 올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상자였습니다.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녹음기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흐르다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 녹음을 듣는다는 건 내가 없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침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할 말이 있어. 우리 재산에 대해서. 땅 말이야. 서쪽 개발 예정지 그 땅. 그거 명의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근데 실제로는 조금 복잡해. 남편이 기침을 했습니다. 그 땅은 개발 동의권이 묶여 있어. 개발하려면 반드시 토지 소유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해. 대리인도 안 돼. 본인이 직접 동의해야만 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 왜냐하면 말이야, 우리 애들 믿을 수가 없어서. 큰애가 지난번에 내 통장에서 돈 빼간 거 알아. 딸애도 마찬가지고.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여보, 사람 믿지 마. 특히 자식. 우리 자식들은 이미 우리를 부모로 보지 않아. 그냥 돈으로만 봐. 녹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남편이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이런 말 남겨서. 근데 꼭 알아야 해. 그 땅 동의서에 절대 서명하지 마. 내가 서명하는 순간 애들은 땅 팔고 개발 진행할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버텨. 절대 서명하지 마.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했구나. 저는 상자를 다시 뒤졌습니다. 서류 한 뭉치가 나왔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개발 계획서, 그리고 법률 자문 문서. 저는 서류를 펼쳐 읽었습니다. 본 토지는 개발 시 토지 소유주 본인의 직접 동의가 필수이며 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동의는 무효로 한다. 문장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고마워, 여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재빨리 상자에 넣고 옷장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딸이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도망쳤다며 미쳤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내 집인데 왜 도망이냐고 대답했습니다. 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다시 가야 한다고, 빨리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한테 엄마가 집에 와 있다고 빨리 오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딸이 말했습니다. 오빠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리고 다시 가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딸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희가 뭘 노리는지 다 안다고, 땅이지, 개발 동의 받으려고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거지, 라고 말했습니다. 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 될 거라고, 내가 동의 안 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못 한다고요. 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법원 가면 어차피 된다고, 후견인 지정되면 오빠가 대신 서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옷장을 가리켰습니다. 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내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놨다고, 후견인 동의는 무효라고 말했습니다.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큰아들이 들어왔습니다. 큰아들이 안방으로 들어서며 저를 봤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내 집인데 내가 왜 여기 있으면 안 되냐고 대답했습니다. 큰아들은 딸을 봤습니다. 딸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신호를 주고받은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양원에서 무단으로 나오시면 안 된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무슨 법이냐고 물었습니다. 큰아들은 보호 의무 위반이라고, 어머니는 지금 관찰 대상자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가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안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큰아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이러시면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고 강제 입원 절차 밟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강제 입원이라니요. 큰아들은 자해 위험이 있다고 신고하면 가능하다고, 어머니 동의 없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큰아들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준비했다고, 정신과 의사소견서라고, 어머니가 망상 증세를 보이고 피해 의식이 심하다고 적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망상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큰아들은 대답했습니다. 자식들이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망상이라고요. 큰아들은 서류를 탁자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서류 들고 경찰서 가면 어머니는 바로 병원 실려간다고, 폐쇄병동이라고, 거기선 나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정말로 의사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제가 요양원에서 도망치기 전날이었습니다. 이미 준비했구나. 큰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제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순순히 따라오라고,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봤습니다. 상자가 들어있는 그 옷장을요. 저는 말했습니다. 잠깐만 옷 좀 챙기게 해달라고요. 큰아들이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을 꺼내는 척하며 상자를 만졌습니다. 상자는 아직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옷 몇 벌을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큰아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 라고요. 큰아들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그 땅 개발하려고 하는 거 맞지? 라고요. 큰아들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지금 들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큰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땅은 내 명의라고, 그런데 너희는 착각하고 있다고, 그 땅은 본인 동의 없이는 개발할 수 없다고, 후견인 동의도 무효라고 말했습니다. 큰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놨다고, 법률 자문까지 받아서 만든 조항이라고, 너희가 아무리 후견인 되어도 그 땅은 못 판다고 말했습니다. 큰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옷장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다 있다고, 등기부등본에도 다 적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큰아들이 옷장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고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딸도 함께 뒤졌습니다. 하지만 상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옷 사이에 깊숙이 숨겨뒀거든요. 큰아들이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착각하시는 거라고, 치매 증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착각이 아니라고, 내일 등기소 가면 다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큰아들과 딸이 서로를 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큰아들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도로 나가며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변호사에게 전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그런 조항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오빠랑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날 살려두면 아무 문제 없다고요. 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엄마를 죽이려고 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저는 딸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 오빠가 전화로 한 말 다 들었다고, 이번 겨울 넘기면 끝이라고 한 거 다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오해라고,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딸의 눈빛을 봤습니다. 거짓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복도에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더욱 굳어 있었습니다. 변호사한테 확인했다고, 정말 그런 조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는 개발할 수 없다고, 후견인 동의도 무효라고 말했습니다. 큰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계속 살 거라고, 너희는 나를 내버려 두라고 말했습니다. 큰아들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어떻게 사시냐고, 돈은 어떻게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내 예금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큰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동결했다고, 어머니 명의 통장은 다 묶였다고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큰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진단 받으셨으니까 금융거래도 제한된다고, 이미 은행에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게 불법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큰아들은 합법이라고, 보호자 권한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력한 상태인지를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땅은 못 판다고, 그건 확실하다고요. 큰아들과 딸이 서로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무언가를 결정한 듯 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일단 다시 요양원으로 가시라고, 거기서 천천히 생각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간다고요. 큰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이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푸른 요양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김미숙이라고 어르신 뵈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큰아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여자는 어르신께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큰아들이 지금은 안 된다고 나중에 요양원에서 만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큰아들이 막으려 했지만 저는 일어섰습니다. 들어오시라고 말했습니다. 여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호자분들은 잠깐 자리를 비켜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요. 큰아들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된다고, 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시니까 자기들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그럼 여기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어르신, 이거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을 열어보니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복사본이었습니다. 여자가 설명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상한 걸 발견했다고 어르신 입소 서류를 정리하다가 봤다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의사 소견서 날짜가 이상하다고 어르신이 실제로 병원 방문하신 날짜보다 먼저 작성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로 날짜가 맞지 않았습니다. 의사 소견서는 제가 병원에 가기 일주일 전에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여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치매 진단 검사 결과도 이상하다고 점수가 인위적으로 낮게 조작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원본 기록을 보니까 어르신은 대부분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셨다고, 그런데 최종 보고서에는 틀렸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큰아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냐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여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다 있다고 원본 기록을 복사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르신 보호자분들과 요양원 원장의 통화 녹취록이라고 입소 전에 미리 의사 소견서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신 내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자가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화 내용이 문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큰아들의 목소리, 원장의 목소리, 그리고 담당 의사의 목소리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빨리 입소시켜야 합니다. 치매 진단서가 필요한데 협조 가능하신가요? 가능합니다. 단 비용이 추가로. 돈은 문제 없습니다. 빨리 처리해 주세요. 저는 서류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큰아들이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안 나가면 경찰 부르겠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이미 경찰에 신고했다고, 곧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큰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딸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여자가 저를 봤습니다. 어르신, 이 서류들 잘 보관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증거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도와주시냐고요?
여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제 어머니도 요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그런 일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여자가 일어서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큰아들과 딸을 한번 쳐다보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큰아들과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누가 미친 사람인지 알겠지. 중얼거렸습니다. 큰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큰아들과 딸은 집을 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현관문을 잠그고 모든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요. 제 손에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위조된 의사소견서, 조작된 검사 결과, 그리고 녹취록.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큰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큰아들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제와 달랐습니다.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거실에 앉으며 꽃다발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가 너무 성급했다고, 어머니 건강을 생각한 거였는데 방법이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큰아들을 봤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큰아들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후견인 신청 취소 서류라고, 법원에 제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취소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을까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어젯밤 많이 생각했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어머니 말씀이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점심때쯤 딸도 왔습니다. 역시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습니다. 딸은 주방에서 음식을 데우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라고요. 자기도 잘못 생각했다고, 엄마 말씀 들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상을 차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엄마 뜻대로 하시라고, 자기들은 그냥 옆에서 도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양원 같은 데는 다시는 안 보낸다고, 엄마 집에서 편하게 계시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며 두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말투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연기라는 걸요. 식사 후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땅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어머니 명의니까 어머니가 결정하시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들은 아무 욕심 없다고, 그냥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딸도 거들었습니다. 맞다고, 돈이 뭐가 중요하냐고, 엄마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큰아들과 딸은 매일 왔습니다. 음식을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했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다 거짓이라는 걸요. 두 사람은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심하기를, 제가 서류에 서명하기를, 제가 마음을 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 딱 말인데요, 라고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큰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개발 얘기가 아니라고, 그냥 관리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땅이 방치되면 세금만 나간다고, 그러니까 일단 관리업체에 맡기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개발은 나중에 어머니가 결정하시면 된다고, 지금은 그냥 관리만 하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큰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지었습니다. 알겠다고, 어머니 뜻대로 하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고. 언젠가 두 사람이 다시 시도할 거라고. 더 교묘한 방법으로요.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순응하는 척 했습니다. 큰아들이 왔을 때 밝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딸이 음식을 가져왔을 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안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순한 노인처럼 행동했습니다. 큰아들이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챙겨주는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컨디션이 좋아 보이신다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 덕분이야 라고요. 큰아들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큰아들이 서류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땅관리 위임장이라고, 그냥 형식적인 거라고, 어머니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관리업체에서 알아서 할 거라고, 세금이랑 관리비만 내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관리 위임장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니 함정이 있었습니다. 관리 권한의 처분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큰아들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시라고, 급할 거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두 사람이 조급해지고 있다는 걸요. 개발 일정이 있을 겁니다.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시간이 없을 겁니다. 며칠 후 딸이 또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엄마 건강검진 받으러 가자고, 제대로 된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자고 말했습니다. 치매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증명하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고, 가자고 말했습니다. 딸이 기뻐하며 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병원도 미리 섭외해 놓았을 거라는 걸요. 검진 날 저는 딸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대형 병원이었습니다. 의사는 친절했습니다. 여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MRI, 혈액 검사, 인지 검사. 저는 모든 검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김미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양원 행정실에서 일하는 그 여자요. 김미숙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변호사 소개해 주실 수 있냐고요? 김미숙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다고, 좋은 분 소개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틀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큰아들과 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박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위조된 의사소견서, 조작된 검사 결과, 녹취록, 그리고 남편이 남긴 녹음과 서류. 박정희 변호사는 조용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후견인 신청을 막을 수 있다고, 자식들의 재산 침해, 시도를 법적으로 저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정희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하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뭐냐고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르신의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고, 그래야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마을 개발 설명회가 다음 주에 있다고, 거기 가시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들도 오고 공무원들도 오고 투자자들도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르신이 직접 말씀하시면 된다고, 자식들의 거짓말을 폭로하시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중얼거렸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마을 개발 설명회 날이 왔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단정한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75살 노인이 아니라 당당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큰아들과 딸은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늘 개발 설명회가 있다고, 어머니는 집에 계시라고, 자기들이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있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설명회는 오후 2시에 마을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회관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 공무원들, 투자자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 저는 조용히 회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관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앞쪽 단상에는 마이크와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설명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개발업체 대표가 나와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개발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몇억 원의 투자가 들어간다고, 마을이 크게 발전할 거라고,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스크린에는 개발 예상도가 나왔습니다. 화려한 건물들, 넓은 도로, 공원.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개발업체 대표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토지 소유주들이 동의했다고, 곧 착공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단상으로 나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핵심 토지 소유주의 아들이라고, 어머니를 대신해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이 안 좋으셔서 직접 오시지 못했다고, 하지만 개발에 적극 찬성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큰아들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동의서라고, 이미 서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큰아들이 서류를 위조했다는 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땅의 실제 소유주입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방금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개발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큰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위조된 의사소견서, 조작된 검사 결과, 녹취록, 모든 증거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하나하나 들어 올리며 설명했습니다. 제 자식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다고, 의사와 요양원을 매수했다고, 저를 요양원에 가뒀다고 말했습니다. 회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땅에 특별한 조항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본인의 직접 동의 없이는 개발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후견인의 동의도 무효입니다. 개발업체 대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런 조항은 처음 듣는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개발업체 대표에게 건넸습니다. 대표가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큰아들을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큰아들이 변명하려 했지만 대표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저는 마이크에 대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개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 땅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회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큰아들과 딸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사람을 지나쳤습니다. 회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는 박정혜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다음 날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일면 사회면이었습니다. 큰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75 노모 자식들의 재산 침탈 막아내. 기사에는 제 사진도 실려 있었습니다. 어제 설명회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당당하게 마이크 앞에 선 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기사는 상세했습니다. 큰아들과 딸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시도했던 일, 의사와 요양원을 매수했던 일, 저를 폐쇄병동에 가뒀던 일,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다른 번호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뒀습니다. 점심때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이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라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남자, 한 명은 여자였습니다. 남자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혹시 어르신이 신문에 나오신 분이 맞으시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관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으며 수첩을 꺼냈습니다. 남자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자녀분들이 고소를 했다고 명예훼손과 무고죄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여자 경찰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진술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병원 상담실에서 있었던 일, 요양원에서 겪었던 일, 큰아들의 전화 통화 내용, 모든 것을요. 경찰관들은 조용히 듣더니 서로를 봤습니다. 남자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으시냐고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위조된 의사소견서, 조작된 검사 결과, 녹취록, 그리고 남편이 남긴 녹음,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경찰관들이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녹음도 들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자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이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오히려 자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자 경찰관이 덧붙였습니다. 사기, 문서 위조, 감금, 재산 침해, 시도 등 여러 혐의가 있다고, 자녀분들을 조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어르신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나간 후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길 건너편에 큰아들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딸이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커튼을 쳤습니다. 며칠 후 박정혜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했다고 큰아들과 딸, 그리고 담당 의사와 요양원 원장이 모두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개발 계획도 무산됐다고, 투자자들이 모두 철수했다고, 개발업체도 큰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옷을 꺼내 안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큰아들과 딸, 담당 의사, 요양원 원장 모두 기소됐습니다. 사기, 문서 위조, 감금, 재산 침해 시도, 여러 혐의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 앞에서 모든 걸 증언했습니다. 큰아들과 딸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3번 열렸습니다. 매번 새로운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김미숙 씨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요양원 내부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른 피해 노인들의 사례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큰아들은 징역 2년, 딸은 징역 1년 6개월. 담당 의사와 요양원 원장은 각각 징역 3년. 그리고 큰아들과 딸에게는 재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개발업체도 큰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사기 혐의였습니다. 큰아들이 땅 소유주의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말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개발업체는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큰아들과 딸의 재산이 가압류됐습니다. 집도, 차도, 예금도 모두 묶였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큰아들은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딸도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저는 법원 복도에서 두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큰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섰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요. 딸도 옆에서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라고요. 저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날 죽이려고 했어. 용서는 없어. 큰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딸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의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제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달라고, 남편이 잘못했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도 알고 있었을까요? 남편이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른 척 했을 겁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돌보겠다고, 대신 너희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나갔습니다. 한 달 후 큰아들과 딸이 교도소로 갔습니다.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손주들만 데리고 집에서 지냈습니다. 손주들은 어렸습니다. 아직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손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아빠가 잠깐 멀리 갔다고, 곧 돌아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손주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나쁜 일 한 거예요? 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주들을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큰아들과 딸은 여전히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저는 손주들을 키우며 지냈습니다. 손주들은 학교에 다녔고, 저는 매일 아침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후에 데리러 갔습니다. 어느 날 김미숙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푸른 요양원이 폐쇄됐다고, 원장과 직원들이 모두 처벌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노인들은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김미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대부분 다른 요양원으로 옮겼다고, 하지만 몇 분은 가족에게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김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구제받았다고, 여러 요양원에서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법이 바뀔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인권보호법이 강화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김미숙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냐고요? 김미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다른 일을 한다고, 노인 인권 단체에서 일한다고, 같은 피해를 당한 노인들을 돕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도 돕고 싶다고요. 김미숙 씨가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언제든지 환영이라고, 어르신 같은 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노인 인권 단체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김미숙 씨와 몇몇 활동가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다른 노인들에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자식을 무조건 믿지 말라고, 재산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이상한 서류에는 절대 서명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노인은 울었습니다. 자기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우리가 도와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큰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뵙고 싶습니다. 저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쓰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1년 전 이맘때 큰아들은 전화로 말했습니다. 이번 겨울 넘기면 끝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여기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고요한 눈이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어. 중얼거렸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큰아들과 딸이 출소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주들을 데리고 공원에 갔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다니며 웃었습니다. 저녁 때 큰아들과 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섰습니다.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라고요. 딸도 옆에서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라고요. 저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주들은 내가 키우겠다고, 너희는 너희 삶을 살라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큰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손주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주들 옆에 앉았습니다. 손주 하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왔어요. 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가 또 물었습니다. 왜 안 들어왔어요? 라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바빠서 그래. 나중에 다시 올 거야. 라고요. 손주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노인 인권 단체에서 계속 활동했습니다. 많은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한 노인들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한 노인들, 요양원에서 학대받은 노인들, 재산을 빼앗긴 노인들. 저는 그들에게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버텼는지,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이겼는지 말했습니다. 노인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승소했습니다. 김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다들 스스로 일어선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박정혜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큰아들과 딸이 재산 몰수 판결을 받았다고, 그 돈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으로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상금은 필요 없다고, 그 돈을 노인 인권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이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상금은 노인 인권단체로 갔습니다. 단체는 그 돈으로 더 많은 노인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보호시설, 교육 프로그램, 많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76이 됐습니다. 손주들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손주 하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크면 뭐가 되고 싶어요? 라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다 됐어. 이제는 너희를 보는 게 제일 좋아. 라고요. 손주가 또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행복해요. 라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할머니는 행복해.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버려졌지만 내 인생까지 버린 건 아니었어. 중얼거렸습니다.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뭐라고 했어요? 라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75에 시작한 나의 두 번째 인생. 늙는다는 건 끝이 아니더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다. 일기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더욱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